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교통사고 관련 뉴스를 짚어보는 화제의 사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후보가 교통과 관련된 공약을 냈다라는 뉴스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제한 속도를 합리화하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됐을 때 0.08% 수치 미만인 경우에는 100점의 벌점이 부여되면서 100일간 면허 정지가 되고요. 0.08%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 따라서 사고를 냈다거나 아니면 도주를 했다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긴 하지만 단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는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음주운전에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겠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 공약으로 1년의 면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 공약이 실행된다고 하면 0.08% 이상으로 음주 단속이 되면 최소한 3년 동안은 운전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제한 속도를 합리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윤 후보 측의 공약에 따르면 최근 이제 도로와 관련된 제한 속도를 5030 운동이라고 해서 제한 속도를 낮춰서 보행자를 보호하자 이런 이제 운동이 전개돼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50에서 60km,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약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를 60km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공약에는 현재 차량들의 경제 속도가 70에서 80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 속도에 맞춰서 운행을 할 때 배기가스의 배출이 좀 줄어들고 이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석으로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이런 제한 속도는 좀 합리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대 초반에 스위스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쪽은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가 120km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 편도 2차로는 시속 80km, 그리고 또 1차로나 아니면 이제 좀 학교 근처라던가 이런 도로에서는 60km, 30km 이렇게 속도 제한의 폭을 다양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시속 120km 정도로 고속도로의 속도를 제한을 해놓으면 그러면 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운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120km 정도의 속도를 항상 준수하면서 다니는 것에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과속을 단속하는 기준을 보면 실제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해야 과속으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제한 속도를 지켜서 운행을 하면 도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20km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속도를 좀 위반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20km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제한 속도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에 엄격히 단속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사고를 줄이는,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대구 지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가 1253건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전년 동기 대비 약 15%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자,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지금 거의 대유행 단계에 있고, 그리고 거리두기로 인해서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이런 상태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에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요즘 이제 저녁에 회식을 하고 9시에 맞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9시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면 대리운전기사가 오질 않아요.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택시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오미크론이 워낙에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상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때 회식 자리가 끝나기는 하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지 저도 참 여러 궁리를 해봤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9시에 모든 이제 귀가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차등을 둬서 좀 일찍 나와서 대리기사를 부르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귀가하는 방법.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좀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 뭐 이런 정도가 아마 이런 불안감 또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쇼미더머니 6의 최종 우승자였던 행주라는 아티스트가 길거리의 고양이를 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행주 씨는요, 자신의 SNS에 자기의 차 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고양이의 사진을 올리고 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길거리에 있는 주인 없는 고양이가 도로에 나타나서 이걸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행주 씨가 사고가 난 차량이 쇼미더머니에 우승해서 상품으로 받은 쉐보레 카마로 차량이었다는 건데요. 상품으로 받아서 소중하게 몰고 다니던 차가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나서 엄청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주인 없는 동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이제 관리 소홀이나 이런 책임을 물어서 이제 차량의 수리비나 뭐 이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주인이 없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 누가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동물을 치면서 로드킬이 발생하면서 내 차량에 발생한 파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상대방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자차로 보험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차로 보험을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이제 내 보험료가 다음 보험에 가입할 때 할증이 붙는다거나 이런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길에서 만약에 짐승을 맞닥뜨렸다, 위급한 순간에 짐승을 맞닥뜨렸다라고 하면 그냥 치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동물을 그냥 치고 지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에 전해지는 모든 진동들이 이렇게 그대로 와 닿는데 어떤 짐승을 밟고 넘어간다? 이게 굉장히 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동물을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나 혼자 또 큰 사고가 난다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그 책임은 온전히 나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로드킬을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첨언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이런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되 로드킬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서 자차 보험 처리를 했을 때는 할증을 붙이지 않는 뭐 그런 이제 약관 개정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워낙에 요즘은 이제 길에 돌아다니는 동물들도 많고 또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고라니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정책적인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현직 검사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라는 뉴스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현직 검사가 숙취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됐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사안이 심각한 것 같아요. 뉴스 내용을 보면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가 광명에서부터 안산까지 약 20km를 운전했었고요. 새벽 1시 30분경에 1차로에서 정차 중에 잠이 들어버려서 다른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해서 음주운전에 단속됐다고 합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데 더 이상 이런 이제 뉴스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배달원이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해서 사망했다는 뉴스입니다. 자,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이제 배달이 많아지면서 이 배달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저희 유네리에서 처리했던 사건 중에도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그런 피해자의 사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하던 중에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가해 운전자가 무려 4개월 동안 기소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피해자 쪽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으로는 보험회사라든가 경찰에서 피해자 쪽에 연락을 하지 마라, 이제 방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어떤 뜻으로 보험사나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해자가 되는 거,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되는 일이 평생에 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당연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또 뭐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게 아니고
본인이 그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런 가해자 피해자 사건을 대리하면서 이제 형사 합의를 볼 때 많이 느끼는 부분이, 피해자 입장에서 감정이 많이 상하는 것은 가해 운전자가 뭔가 나에게 이 피해에 대해서 미안함이나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이나 이런 걸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해자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옆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은 피해자의 심정을 좀 이해해 보셔야 돼요. 피해자가 됐을 때 내가 이 사고의 피해자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자, 내 가족이 어떤 가해 운전자에 의해서 사망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몇 개월이 흐르도록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런 가해자가 몇 개월 만에 재판에 나가서 이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 합의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피해자에게 항상 이제 사과하고 또 찾아가서 이제 안부를 묻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추후에 필요한 합의를 할 때 좀 그것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전동 휠체어 관련된 사고 뉴스인데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장애인이 인도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려고 하다가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혔고 그 행인이 다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전동 휠체어는 차량으로 취급될까요? 차가 아닌 걸로 취급될까요? 자, 언뜻 생각하면 전동으로 움직이고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차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마에서 제외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차가 아니니까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전동 휠체어는 인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전동 휠체어로 몰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내가 치료비 전액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전동 휠체어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지원해주는 뭐 그런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책임을 대신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인데요. 이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전동 휠체어가 만약에 차량으로 취급된다면 그러면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차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동 휠체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가족 중 누군가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 이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화제가 된 교통사고 관련 뉴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화재의 사고는 계속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은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